자, 가볼게요. 우리 지문 들어가기 전에 문제통에서 한번 소재라든지 어떤 내용에 초점 맞춰서 읽어드릴지 한번 봐도록 할게. 1번 문제에서 선택지문 1, 2, 3, 4, 5번에 좀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문제에서 소재를 잡는데 선택지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중심 소재일 가능성이 좀 크기는 해요. 뭐가 나와요? 일단 회사채 이렇게 나오고요. 2번 선택지문에, 그리고 1번 선택지문, 2번 선택지문 공통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3번 선택지문도 역시 회사채라고 하는 것과 채권이 나오고요. 뭐 투자자 뭐 이런 존재도 나오고 4번은 신종사채 뭐 이렇게 나오고 5번은 역시 채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과 것이 이제 중심 소재라고 말할 수 있긴 해요. 제목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근데 모평 비문학 풀 때 제목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신종사채의 종류와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신종사채라고 하는 것이 채권의 아마 종류일 거예요. 2번 문제 보면 보기 박스 나와 있고 동그라미 기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구체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이제 적용하는 문제. 그래서 뭐 밑에도 뭐 회사채, 뭐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3번 문제는 기억의 이유. 이거 본문에 기억 기호화 되어 있을 텐데 본문에서 맥락상으로 그 기억 기호 나오면 거기서 이유 잡아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채권이라고 하는 키워드 나와 있고. 4번 문제는 소문자 A, B에 대한 설명인데 소문자 A, B 뭐 하면서 읽으라고 가이드 주고 있는 문제 같아요? 비교, 대조 하면서 읽어봐라.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면서 이해해봐라. 각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1번, 2번 선택지문은 A와 B의 차이점 물어보고 있고요. 달리 3번, 4번, 5번은 A, B는 모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둘의 공통점 파악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해당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는 올바른 토해법이다 라는 거. 5번 문제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네모칸 쳐져 있죠? 본문에서도 네모칸 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개념이 무엇인지 그 설명을 잘 봐야 되겠고, 그래서 뭐 분리형, 비분리형, 그래서 유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잡았던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문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에 대한 설명을 내가 먼저 하고 지문 들어갈 거예요. 자, 채권 개념 알아두면 좋아요. 비문학에서 많이 나와요. 채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요. 이거 지문에서도 나와 있었을 거예요. 발행하는 주체가 채무자고. 자, 채권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하잖아. 그래서 이게 시장에 나와요. 채권 시장에 나와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재화를 사고 파는 그러한 장을 시장이라고 해요. 그죠? 자, 채권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러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뭐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 팔아지는 그러한 장이 채권 시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게 발행이 되고 그것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사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 채권을 사는 사람. 그럼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은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채권을 갖게 됨에 따라 갖게 되려면 사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되죠. 누구한테 가겠어? 이 돈이. 채권을 발행한 자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회사채라고 하는 개념이 선택지문에 나왔었는데 회사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누가 발행했다? 회사가 발행을 한 거예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결국 얻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얘한테 들어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다고 했었죠. 회사가 돈이 왜 필요할까? 돈이 필요해, 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으니까?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회사가 뭐 더 규모가 커지거나 또는 자본금, 그 회사를 이제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자본금이라든지 어쨌든 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단 중 하나로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겠고요.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결국 돈을 지불함으로써 사니까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오게 된다? 회사에게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회사가 돈,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들이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채권은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 중에 회사가 발행하는 것이 바로 회사채다. 이거 회사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나라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채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보한 국채, 그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확보한 돈을 가지고 뭐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든가 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돈이 필요하니까. 오케이요? 지방자치단체도 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국채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채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왜 발행하는지, 채권이라는 걸 왜 발행하는지, 그 발행 주체들이 왜 발행하는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돈을 확보하는 대신 그 채권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채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봤고요. 해당 그런 채권과 관련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지문 분석 가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일종의 채무증서이다. 이거 문장 정의죠, 그쵸? 정의의 논지전개 방식. 우리가 정의의 논지전개 방식으로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 정의의 문장이라면 그 개념의 특징 잡으라고 했어요.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그럼 정부나 기업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채권 발행의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거 채권에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 증서이다. 채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 발행되는 거, 그 문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갚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앞에서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과 결이 같죠? 그렇죠? 자,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를 채무자,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를 채권자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즉 채무증서,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빚을 졌소라고 하는 증서니까, 그러니까 빚을 진 자,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자, 채무자. 아까 말했죠. 채권, 그거 발행함으로써 일단 돈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 이 채권을 산 사람이, 회사가 발행한 그 채권을 산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언젠가는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 채권을 발행한 주체. 아까 회사 생각하면 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돈을 얻었으니까 이 돈을 언젠가는 다시 갚아야 된다. 그거 생각하면 이 채무자라고 하는 주체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내가 언젠간 저 회사한테 돈을 받을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형성되는 거야? 뭐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채권자. 채권을 구입하는 자가. 오케이? 네. 하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상환 일자인 만기일, 그 돈,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 그 날짜, 그게 곧 만기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단 돈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는. 그래서 언젠간 나중에 갚을 것이라고 하는 채권을 그래서 발행한다는 거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그 캐시가 필요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그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채권이. 그래서 그 만기일까지 갚아야 되는 날짜, 원금, 그 2천만 원짜리 뭐 채권 2천만 원어치를 샀다면 내가 2천만 원을 지금 얻게 된 거니까 그 2천만 원을 언젠가 갚아야 된다는 거, 만기일까지 일정 기간마다 액면 금액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자, 아까 채권,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채권자가 이제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근데 그걸 왜 사냐는 거지. 뭐 일단 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목적까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을 그 채권자들은 왜 사냐는 거예요.
그것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얘네들이 살 이유가 있겠죠. 채권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어치의 채권을 샀어요. 그게 나중에 만기일에 그냥 내가 낸 금액 2천만 원 그대로 돌아온다? 그러면 유인이 전혀 없죠. 그 2천만 원 플러스 뭐가 있기 때문에? 알파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돈으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채권을 구매한다는 건 투자인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다? 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 채권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 그 원금 상환 일자 그 2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날짜에는 채권에 기재된 액면 금액, 액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문서에 드러나 있는 2천만 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액면가. 그래서 그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원금을 다시 그 채권자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해. 당장 내가 아이디어는 있어. 그 회사가 아이디어는 있어. 어떤 제품을 출시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그 2천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실현하지 못해. 그럼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2천만 원을 조달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 또는 뭐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 다음에 나중에 덕분에 내가 2천만 원 조달받아서 이렇게 뭐 성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었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어. 그래서 2천만 원 갚고 이자까지 그 기간에 이자까지 그렇게 지불을 하게 되는 그런 둘 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천만 원 해당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액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이거 액면가 얼마예요? 500원이죠. 근데 경제지문에서 종종 나오는 거 액면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게 달라요. 실질. 그러니까 액면 가치와 실질 가치. 이거 500원이에요. 1970년대 500원과 2024년에 500원. 액면가는 어때요? 동일하죠? 근데 1970년대 500원은 뭐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2024년에 500원은 짜장면 한 그릇은커녕 사탕 하나도 사기 어려운 그 500원이라고 하는 액면가, 액면가가 500원이 쓰여지는 동전의 실질적인 가치는 언제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짜장면 한 그릇이 담겨 있는 거죠. 실질적인 가치는 분명히 액면가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액면 나온 김에 경제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설명해 줘봤어요. 오케이? 나 이때 안 살았어요. 나도 전에 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채권은 대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자, 대출이라고 하는 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하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든 뭐든 그 대출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을까? 급전이 필요해, 금전이 필요해,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거. 그럼 결국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겠죠. 발행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와 있죠? 정부나 기업이. 그죠? 대출은 그렇지 않다는 거.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가 자유롭다. 매매의 자유로움. 사고 파는 것이 자유롭다. 그 시장을 통한. 액면 금액과는 다르게 시장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 아까 앞에서 봤던 2천만 원짜리 채권. 액면 금액과 다르게 시장에서는 시장의 논리,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 재화의 가격이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아니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채권 굉장히 그 회사가 나중에 굉장히 성공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채권을 갖고 싶어 하겠지. 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면에
강민규 주식회사가 만든 채권이에요. 발행한 채권이야. 똥감듯이 된다는 거예요. 뭘 믿고 강민규 뭐 믿고, 오케이?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의 논리, 즉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의 논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실질적인 가치, 실질적인 금액,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게 액면 금액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2천만 원짜리 나중에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채권이지만 그것이 2천만 원 그 액면가 그대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2천만 원짜리 채권이지만 반드시 2천만 원으로만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원인 어떤 결과 금융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대출과 말했던 그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대출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점이 채권만의 대출과는 구별되는 대출과는 다른 채권만의 특징이며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금융투자의 수단이 된다. 자, 금융투자의 수단이 된다. 그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금융투자 행위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투자 채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투자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기억에 대해서 문제 나왔었어요. 기억 뭐 잡으라고 문제 나왔었니? 이유 잡으라는 문제 나왔었어요. 이거 맥락상 이유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미 이유 말해준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 결과에 대한 이유 문장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잡아봐야 돼요. 이것 통해서 이해해봐야 돼요. 이러한 채권만의 특징이 결국 이 금융투자의 채권이 금융투자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이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매매가 자유로워. 그럼 누구나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재화처럼 누구나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 채권이 액면 금액과는 다르게 시장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채권이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서 1,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채권은 나중에 인기가 높아져서 수요가 높아져서 5천만 원까지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 같고 그 5천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 내 생각에. 마치 주식처럼 코인처럼. 오케이? 사는 거예요. 1,000만 원에. 지금이 한가다.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이다. 샀어요. 나중에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나 그때 4천만 원 이득 보고 팔지. 나오지. 해가지고 5천만 원에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난 그 채권을 사고 팜에 있어서 채권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 난 지금 4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 1,000만 원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플러스로 알파로 얻었어요. 투자인 거죠. 투자의 수단이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금융투자의 수단이 된다. 그 이유 문장 본문에 나와 있으면 이거 모평에서도 이런 구조로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 많아요. 이거 실제로 이건 수능 특강 지문이지. 모평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거기 앞에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유 원인 문장 그것을 그 문장 표현을 살짝 바꾼 거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가볼게요. 문제 가보자. 몇 번 문제였죠? 기억이요? 3번 문제네요. 방금 말했던 그 얘기, 그 의미를 전달하는 선택지문 3번이에요. 답 3번이에요. 채권의 시장 가격의 변화를 보며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랐을 때 팔면 된다. 안 오른다? 버틴다. 존버. 떨어진다? 오르겠지. 손절 칠 수는 없다. 지금 언젠간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 형성되는 가격,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보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이 달라진다. 시장 가격의 변화,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 언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그 매매가 자유롭다. 매매가 자유롭다는 표현 나와 있었죠. 이거 둘 다 채권의 특징이잖아. 채권의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금융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적절한 선택 지문은 3번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맥락상 이유 잡아봤고 그 이유 문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답으로 한번 골라봤다. 자, 1문단이 지금 끝났는데 결국 그러면은 1문단에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에 대한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
다 죄다 채권에 대한 설명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1문단 마지막 문장은 내가 좀 유의미하다고 했었죠. 왜? 본문에서 그 내용을 상수라고 부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채권이 금융투자의 수단이, 채권의 어떤 특징과 그 채권의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채권이 금융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났어요. 그쵸? 이 문단 시작해 볼게요. 이 문단의 시작, 키워드 뭘로 시작하는지 잘 보라고 했어요. 1문단에서 설명한 다양한 개념 중에서 찐으로 정의내린 개념이 뭐냐? 찐으로 소개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 찐으로 우리한테 전달하는 개념이 뭐냐? 근데 사실 이 글 같은 경우는 소재 잡기 쉽기는 해요. 1문단에서 우리가 다양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다 결과적으로는 그 각각의 문장들을, 서로 다른 각각의 문장들이 결국 다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로 모아지죠. 채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소재는 사실 잡기가 쉬웠고 이 문단 어김없이 채권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잘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2문단의 첫 번째 문장, 즉 1문단과 2문단, 이게 단순히 1문단과 2문단 두 문단의 연결이 아니에요. 머릿말과 본문의 연결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야. 어떤 내용으로서 상술되고 부연된 내용으로서 구성이 될지 잡을 수 있는. 발행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뭐 할 거야 그럼? 해당 문단에서 적어도 본문에서 뭐 할 거야?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분류라고 하는 논지전개 방식이 쓰일 건데요. 분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뭐에 따라 나누어? 분류 기준, 특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류 기준을 잡아야 돼요. 분류 기준을 잡고 그럼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들은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뉘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분류 기준, 그 점에서 차이들이 있겠죠. 같으면 분류가 안 될 테니까. 그렇죠? 같은 것들은 같은 것끼리 묶일 테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분류 기준 나와 있죠. 뭐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어요? 발행 주체에 따라. 아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주체를 법률적으로 정해놨다고 했어요. 그쵸? 그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그 발행 주체, 그 발행 주체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분류된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한다. 자, 나왔죠? 발행 주체, 주식회사. 얘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서 회사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마 국채랑 지방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번 도식화 시켜보면 채권을 나눔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회사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쵸? 분류 기준 뭐였어요? 발행 주체.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건 회사채, 국가가 발행하는 건 국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건 지방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중에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주체, 발행 주체, 그 주체가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다른 것들 소개 안 하고 있어요. 분류되는데 이렇게 분류된다. 회사채, 지방채, 국채 이렇게 분류된다. 이렇게 서술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 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야?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야 라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죠? 자, 주식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한다. 자, 회사채. 얘 어차피 아무리 뭐 주식회사가 뭐 발행을 하든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는 채권의 종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종류. 좋아하는 강아지 뭐 있어요? 뭐 불독 있어요. 또 뭐 있어요? 포메 있죠. 포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애들이 종종 나한테 닮았다고 하는 치와와 뭐 이런 거, 그 소형견. 서로 다른 강아지죠. 근데 얘든 어차피 강아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강아지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죠. 왜 내가 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냐?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거,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채권의 특징이죠. 회사채 그 채권의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자금 조달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얘기했어요. 주식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뭐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식을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모을 수도 있지만, 자, 운영자금을 모으는 방식에 있어서 회사채. 근데 그거 말고도 회사채만 있는 거 아니다? 주식을 발행함으로써도 운영자금을 모을 수도 있어. 그죠?
지만 나왔어. 그럼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은 뭘까? 같은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마련하는 방식이지만 차이점, 채권,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주식이 아니라 주식과의 차이점을 언급을 하면서 서술을 하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 둘 다 목적은 같지만 그 회사채를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럼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주식과는 차별화되는 회사채만의 장점이 있을 테니까. 그죠? 가볼게요. 주식을 구입한 사람에게 회사의 지분 일부가 넘어가서 주요 주주의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회사의 실적에 따른 배당금 지급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담을 언급함으로써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러한 부담이 없으니까 회사채를 발행한다. 뭐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맞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주식을 발행해서도 운영자금을 모을 수도 있지만 주식을 발행하면 이런 부담이 있어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주식을 구입한 사람, 이게 곧 누가 되냐? 주주가 돼요. 주주라는 주체예요. 이거는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이런 주식과 관련된 또는 이런 어떤 투자, 뭐 운영자금 조달, 자금 조달 뭐 이런 비문학지문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주식을 구입한 사람에게 회사의 지분 일부가 넘어가서 그래서 뭐 주주총회 이런 거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잖아. 주주총회에서 뭐 하기도 해요. 뭐 어떤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사장을 해임시키는 건에 대한 주주총회. 그러니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발언권, 뭔가 콧방귀를 낄 수 있는,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분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지분이 생겨, 지분 일부가 넘어가. 그래서 주요 주주, 원래 그 회사를 뭔가 창립하거나 했을 때 또는 이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주들, 그런 주요한 주주들이 경영권, 그 경영에 대해서 뭔가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막 싸그리 사버렸어. 그럼 굉장히 거대한 대형 주주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존 주주들이 뭐 되겠어? 좀 약간 지분이 약해지니까, 얘가 지분이 세졌으니까 기존의 자신들의 경영권이 약화되고 좀 위협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기존 주주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운용되다가 대형 주주가 새로 생겼어. 근데 걔는 기존의 사람들이랑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 걔가 하자는 대로 그 경영에 있어서 걔가 하자는 대로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회사한테는 부담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회사가 실적을 내면 그 주주한테, 그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배당금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이러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보다는 회사채를 사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들이 이러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그러한 자금 조달을 이루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나 주식을 발행하면 이러한 부담이 있는데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 또는 그러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 지분이 넘어가게 된다,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글에서 지금 해당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채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그것과 목적은 같지만 뭔가 효과는 같지만 다른 특징을 지니는 주식에 대한 서술이다. 이거 분명히 선택지문에서, 분명히까지는 아니고 선택지문에서 이렇게 이용해서 정보를 섞어서 오답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선택지문으로서. 맞아? 뭐가 맞아 이놈아? 졸았으면서. 주식의 특징이라고 이건. 잘 잡아. 자, 회사채를 발행하면 주식회사는 경영권, 배당에 대한 부담, 주식 발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러한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래서 분명히 경영권, 배당에 대한 부담, 이러한 부담들은 주식 발행에 따른 부담이에요. 자, 또한이라는 표제는 뭐예요? 같은 결에 앞에서 뭐 얘기했어?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회사채는 상환 기일, 갚아야 되는 기일, 이거 앞에서 뭐 만기일이라는 표현도 쓰였어요. 그쵸? 그런 상환 기일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자금 운용을 계획하는 것이 용이하다. 아니 맨날 상환 기일이 바뀌어, 언제 갚을지 막 만기일 이런 것들이 맨날 바뀌어, 이자율 이런 거 바뀌어. 그럼 그거 바뀔 때마다 계획 조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회사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도 역시 용이한 면이 있다.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다는 거, 이 부담 없고 계획 운용, 자금 운용 계획 운용, 자금 운용 계획 용이. 장점. 채권자. 자, 채권자 누구였어요? 아니지.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는 애, 채무자였죠. 채권자는 그 발행된 채권을 구매하는 자, 채권자. 채권자는 원금에 대한, 그래서 이거 사회지문에서 뭐 법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경제지문, 막 상속 같은 것들도, 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자, 피보험자, 상속인, 피상속인 이런 거 주체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요? 자, 채권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쵸? 아까 그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이자 따박따박 받는다고 했어요. 이자 지급받을 수 있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다. 내가 2천만 원 내고 그 채권 받은 거, 난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2천만 원 원금, 그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다라는 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다라는 거, 작다라는 거. 그래서 장점, 역시 장점이죠. 회사채를 구매함에 따라서 채권자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회사가 투자를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 회사가 투자를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무엇의 장점?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투자를 수월하게 유도한다는 건 뭐예요? 뭐에 대한 투자를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을까? 회사가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한테 저희 채권에 투자하세요 라는 것을 유도하는 거, 그걸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뭐였어? 채권,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으니까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하세요 라고 유도할 수 있는, 유도를 더욱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문단은 채권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발행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회사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채의 주식과는 차별되는, 주식과는 다른 장점, 그 주식과는 다른 장점 플러스 회사채만의 장점을 얘기한 문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3문단 가볼게요. 한편이라는 표현은 이제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른 얘기가 이어질까, 전개가 될까? 이자 이외에도, 자, 이자라고 하는 건 채권자가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근데 그거 이외에도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자뿐만이 아니라 채권자한테는 이러한 이득도 있다가 나오겠죠. 그게 이득이었으니까, 이익이었으니까. 이외에도 채권자에게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하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회사채가 있다. 그럼 이자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뭐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인데, 그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기본적인 채권자들의 권리라는 건데, 그것 이외에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단순히 이자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도 얻게 됩니다. 해당 채권을 구매하면 이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도 얻게 됩니다 라고 함으로써 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해당 채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잘 봐야 되는 거죠. 뭐 소개하고 있어? 다른 추가적인 권리. 그걸 키워드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본문에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그 다른 권리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그 다른 권리가 뭐냐를 잡아야 돼요. 다현아, 아시겠어요? 이를 신종사채라고 한다. 자, 우리 제목에 나와 있던 개념이 나왔어요. 신종사채. 신종사채가 기본적으로 뭐다? 신종사채에 대한 설명, 서술들 볼 때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다? 또 다른 권리가 뭔데?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다른 권리가 뭔데? 오케이? 자, 신종사채에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이 있다. 자, 그러한 신종사채를 뭘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분류한다는 건 다르다는 거죠. 쟤네 세 가지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그 다른 권리, 추가되는 다른 권리 면에서 다를 거라는 거예요. 자, 신종사채가 기본적으로 이자 이외의 채권자에게 다른 권리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신종사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그 다른 추가되는 다른 권리 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지. 얘는 A라는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주는 애. 과연 얘는 B라는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주는 그 채권. 얘는 C라는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해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채권. 오케이? 먼저 첫 번째로 전환사채에는 소문자 A 나왔어요. 우리 A라고 하는 기호는 어떤 문제화 됐었죠? B와 비교대조. 비교대조, 공차, 공통점 차이점. A가 전환사채니까 B가 뭐일 가능성이 클까? 교환사채 아니면 신주인수권부 사채일 가능성이 크죠. 왜? 같은 등위로서 같은 등급에 있는 전환사채와 같은 등급에 있는 애가 뭐니까?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비교의 대상은 동등한 등위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비빌 수 있는 애들한테 비빈다는 거지.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 자괴감이 드는 예시라서 들지 않기로 하겠어요. 외모 비교를 하는데 차은우랑 비교하면 안 되겠죠? 비빌 수 있는 애한테 비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났지? 소발 이렇게. 어쨌든 자, 전환사채. 자, 먼저 전환사채 그리고 공차라고 했어요. 공통점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그 차이점에 있어서는 그 무슨 권리, 다른 권리, 추가되는 다른 권리 그 점에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고, 공통점은 어쨌든 전환사채든 교환사채든 신주인수권부 사채든 지랄사채든 다 기본적으로 신종사채잖아요. 공통점은 이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권리도 추가적으로 보장된다 라는 점은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아까 불도, 포메라니안, 치와와 종에 따라서 나뉘어지죠? 차이점 분명히 많죠? 불도, 포메 차이점 많죠? 근데 얘네 어차피 강아지. 그 점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강아지의 일반적인 특성. 후각이 발달했다. 불독이든 포메든 후각 발달하는 점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위 개념인 강아지의 특성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둘 다, 그러니까 A, 소문자 A 전환사채에 되어 있는데 B가 여기 안 나와 있네? 어쨌든 그 전환사채와 비교 대조되는 B라고 하는 애는 얘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차피 신종사채다. 신종사채의 종류들이다. 오케이? 자, 전환사채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다. 자, 신종사채의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것의 종류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서술을 파악할 때 있어서, 얘에 대한 설명을 봄에 있어서, 설명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른 권리가 뭘까? 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른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회사채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그 채권을 전환할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권리라는 거예요. 자, 전환사채 알아둬요. 또 다른 권리 뭐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그 해당 채권을 전환할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권리, 추가되는 다른 권리라는 거예요. 그 주식으로,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을 제공한다.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게 이거고, 그게 곧 다른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과 원인, 일반적인 회사채, 즉 전환권이 없는 다른 회사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다 라는 거. 뭐냐 하면
이런 권리까지 제공하니까, 이런 권리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니까 대신 이자, 아까 기본적인 권리였어요. 모든 회사채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그 채권을 구입한 채권자라면 당연히 을에 갖게 되는 권리가 이자를 받는 거였어요. 그 처음에 나와 있었죠, 그쵸? 1문에 나와 있었지. 이자를 받는다, 채권자. 우리가 이 전환권 줄 테니까 대신 이자율은 좀 낮춥시다. 그러면은 이 전환권이 없는 거에 비해서 매달 일정 기간 동안 따박따박 받는 그 이자 자체의 금액은 낮아질 거예요. 대신 그 낮아진 이자율, 낮아지는 이자,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그것 충당할 수 있는 전환권이라고 하는 걸 부여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2개 줄 테니까 하나 받는 거에 그 크기는 좀 줄입시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주니까 권리를. 자, 따라서 회사는, 자, 뭐에 대한 따라서예요, 이거? 이자율이 낮다.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다. 따라서 그러므로 회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왜? 전환권 주는 대신 이자율을 낮춰서 이자, 지급하는 이자, 그 채권자들한테 지급하는 이자의 금액 자체가 어떻게 되니까? 낮아지니까. 회사 입장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되고, 회사 입장에서 장점. 채권자가 전환권을 모두 행사했다. 모두 그 전환권을 썼다. 라는 경우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자, 전환권을 모두 행사했다는 것은 이 채권자가 구매했던 채권이 모두 다 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이 채권자는 그 채권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가 회사 입장에서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더 이상 채권을 갖게 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다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오케이? 또한, 자, 아까 앞에서 회사 입장에서의 어떤 장점이었어요. 이 전환사채.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장점 나오겠죠?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즉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래 라고 하는 그 전환권 행사할 때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 결정된 조건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므로 회사의 자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다현, 전환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나 이제 그 채권 주식으로 바꿀래 라고 할 때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결정된 조건에 따라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한다. 이게 왜 회사의 자본금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될까? 물으니까 원인 문장, 이유 문장이죠. 왜 이게 이 회사의 자본금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될까? 왜일까요? 원래 채권이 가만히 있다고? 왜 가만히 있어?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그러니까 채권자가 내 채권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 것이 전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전환권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니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걸 행사했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다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럴 때 기업은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 즉 애초에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게 전환사채로서 발행이 됐던 것이고 그때 당시 결정된 조건에 따라서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 자, 아까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 뭐였어? 다양한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 뭐였어? 주식도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의 수단이었어요.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는 건 자금 조달 수단을 새로 만들어낸다. 추가적으로 만들어낸다. 자금 조달 수단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건 추가적인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 수단이 생긴다는 거잖아.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생긴다는 것은 자금 조달이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 회사의 자본금, 즉 자금이 조달되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잠깨.
함께. 아, 이거 빼, 이거. 자려고 해야죠. 아, 추워? 추워. 아, 그럼 진작 말하지. 그럼 진작 말하지, 춥다고. 자금 조달 수단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조달됨으로써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전환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거. 투자자 입장. 채권의 안정성과 더불어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라고 하는 건 그 채권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채권에 투자하는 자, 투자자.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채권은 그 채권을 구매를 하면 언젠간 반드시 그 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상환받을 수가 있고 회사로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자 따박따박 들어온다. 채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투자 수단이라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해당 회사가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네 회사의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내가 그 채권을 구매할 때 그 채권이 전환사채였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채권 이자 따박따박 받다가 그 채권 다 주식으로 전환시켜버린다. 주가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주식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자, 지금 그 전환사채를 구매한 투자자가 그 전환권, 주식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그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조건 나오겠네? 전환 가격과 전환권을 행사하려는 때의 주식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환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 나왔고, 이것과 전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주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때의, 그때의 그 회사의 주식 가격,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격과 가격이에요. 전환 가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 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채권의 액면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어. 뭐에 대한 이해? 전환 가격과 주식 가격.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 나올 거예요. 액면 금액이 1,000원, 전환 가격이 500원인 전환사채 20개. 자, 지금 전환사채 나왔어요. 채권 나왔어요. 액면 금액 뭐라고 나와 있다? 1,000원짜리라고 나와 있다. 근데 이 채권의 전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5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5,000원짜리 지금 액면 금액자 그 채권을 보다 말았는데, 전환 가격이 500원이래요. 그래서 전환 가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가격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전환사채 20개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40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000원짜리 액면 가격인데 얘 전환 가격이 500원이래요. 그러면은 이 1,000원짜리 액면 가격 500원 둘로 나뉘어지죠? 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몇 개일 때 전환사채가 둘로 나뉘어지는 전환사채가 20개 있으니까 총 40개의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몇 개의 주식으로 나뉘느냐, 전환이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현재 시장에서의 주식의 가격이 전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에 이를 매도하여, 즉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을 매도하여, 즉 매도한다는 건 판다는 거예요.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뭐와 반대되는 경우에요? 주식의 가격이 전환 가격보다 낮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와 반대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권자로 남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건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가 해당 본인에게 부여된 권리인 전환권을 행사하냐, 행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결국 전환 가격과 그 주식 가격의 비교를 통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식의 가격이 전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이득을 얻는다. 주식의 가격이 전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고, 즉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로서 남아 그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 그 이자에 대한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3문단 그리고 B 나왔네요. B는 교환사채였네. 그 A와 B를 이제 비교 대조할 건데요. 교환사채. 그럼 얘는 그 또 다른 권리가 뭐냐 잡아야 돼요. 앞서 A는 전환사채는 전환권이었는데 이 교환사채의 또 다른 권리는 뭘까?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의 발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가 교환사채라는 거. 이 또 다른 권리는 뭐다? 그 발행 기업, 채권을 발행한 기업,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지금 산 사람인데, 채권자인데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자, 앞에 나왔던 전환사채랑 비교해 볼게요. 전환사채는 뭐였어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 채권을. 그 주식이 발행한 회사의 주식이에요. A 회사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 A 회사 주식으로만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그 발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맞교환하는 것이죠. B 기업 주식만 소유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이 기업이 A 회사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B기업 주식으로만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달리 A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환사채 같은 경우.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즉 그 교환권이겠죠. 채권의 발행 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이거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전환사채였어요. 아니라 기업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사의 주식이나 자기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그러한 회사채. 그럼 해당 채권을 구매를 하면 다른 기업의 주식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환사채는 교환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채권의 이자율을 낮게 해서 이거 아까 앞에서 나왔던 전환사채와의 공통점이죠. 추가적인 권리를 하나 더 부여해주는 대신 이자율을 낮추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완화된다고 했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투자자가 교환권을 모두 행사하면 채무자로서 원금 상환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자금 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자금 조달 어떻게 했었죠? 회사채를 통해서, 즉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었죠. 맞아요? 근데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됨에 따라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뭐가 있었어요? 그 채권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자. 이거 결국 이자 낮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자율을 낮게 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다는 건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낮아지는 건데, 그 이자라고 하는 건 결국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었잖아요. 그 비용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있고, 투자자가 교환권을 모두 행사하면, 즉 모두 다 그 채권의 모두를 다 그 주식들, 자사의 주식이나 다른 기업의 주식, 어쨌든 해당 기업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과 교환을 하게 된 거죠. 채무자로서의 원금 상환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왜? 채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것도 아까 그 전환사채와 공통점이에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장점 나오겠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환사채와의 공통점이죠. 둘 다 기본적으로 그 주식으로 전환하든
주식과 교환하든 어쨌든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하든 전환하든 다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약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는 거지. 하지만 분명히 전환과 교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다른 점들과 공통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A, B 가볼까? 문제 가볼까? 첫 문제 A, B 비교해봤으니까 문제 가보자. 마지막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4번 문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보면 A는 B와 달리 전환은 교환과 달리 발행 직후부터 추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A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발행 직후가 아니라. 2번 A는 B와 달리 둘의 차이점 채권자가 추가적인 권리를 정부에 행사하게 되면 기업의 채무가 소멸된다. 이거는 둘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채권이 둘 다 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채권들이 모두 다 주식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전환권이든 교환권이든 그래서 기업의 채무, 즉 원금 상환의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 둘의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 아니라. 그래서 적절하지 않죠. 답이 아니죠. 그래서 3번 A와 B는 모두 채권자가 추가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 추가적인 권리, 전환권과 교환권 그것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A만의 특징이었어요.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 왜 기업의 자본금을 늘어나게 하느냐? 결국 주식도 자금 조달의 수단이니까 그런 설명을 전환사채에서 했었어요. 4번 A와 B 모두 공통점 추가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그쵸? 둘 다 공통점으로 권리가 하나씩 더 부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전환권과 교환권이라고 하는 각각의 권리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이자율만 좀 낮춰줘.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둘의 공통점이었어요.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공통점 4번이 답이네요. 5번 A와 B는 모두 채권자가 추가적인 권리를 행사하면 즉 전환, 교환 그걸 행사하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이거 왜 적절하지 않을까요? A는 그 자사 주식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 주식을 새로 더 추가적으로 발행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A 같은 경우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자, 마지막 문단이에요. 5문단.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회사채. 자, 이거 전환사채, 교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무엇의 세 가지 종류였었죠? 신종사채. 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전환사채는 전환권, 교환사채는 교환권 얘는 무슨 권리가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죠?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 인수권이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하는 조건 사전에 결정된 행사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즉 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럼 그 채권을 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는 채권자는 저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신주 인수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미 사전에 결정된 행사 가격에 따라서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전에 결정된 행사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자. 그거 내가 100개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주식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이 상장이 돼서 주식 시장에 나오게 되는 순간 얘가
100배가 증가했어. 그러면 난 가만히 앉아서 그 신주 인수권에 따라서 신규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이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를 유발해요. 야, 신주 인수권 부여받을 수 있는 저거 나중에 저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 난 엄청난 떼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투자자들의 그 해당 채권에 대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왜? 결국 이 채권을 채권자들, 투자자들이 구매를 한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조달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채권의 목적, 채권의 그 목적 달성.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주 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낮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다른 권리를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와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자 지급의 부담 낮아지는 거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순접이니까 장점 나올 거예요.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즉 신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채권을 존속한 상태로 유지한 상태로 신주 인수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을 얻을 수 있다. 어쨌든 뭘 발행하는 거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주식 뭐라고 했어요?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기존의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바꾸는 거 아니에요. 채권 유지되는 거예요. 교환사채처럼 채권을 주식과 교환하는 거. 이건 채권이 줄어드는 거였지? 하지만 이건 채권이 줄어드는 게 아닌 거예요. 기존의 채권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추가적인 신규 주식을 채권자가, 투자자가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사면 자신 채권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신규 발행 주식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두 가지 전환사채, 교환사채와의 차이 알겠어요? 그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업이 원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것을, 그 권리, 전환권과 교환권을 모두 행사하게 되면. 이해한가요? 다시 설명? 이거는 채권이 존속된 상태로 이 신규 발행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 인수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전환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채권자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뭐로 전환시킨다? 주식으로 전환시킨다. 그럼 전환하면 전환할수록 이 채권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환한다. 주식과 교환한다. 그러면 주식으로 채권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 이 기존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채권이 존속될 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채권자한테 계속 따박따박 보내야 돼. 이자 보내야 되고 만기일이 되면은 그 채권의 원금 상환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근데 채권이 다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권이 모두 주식과 교환이 되면 그러한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기업 입장에선. 하지만 이건 다르다는 거죠. 앞에 나왔던 그래서 전환사채, 교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채에서 나오는 이자 지급받을 수 있고 왜? 채권 존속되니까.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주가 되면 왜 주식을 샀으니까 신규 주식 배당소득,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장점. 아까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면 배당액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함에 있어서 주식보다는 회사채를 선호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뭐도 될 수가 있겠어? 주주가 되는 거니까 경영권에 뭔가 간섭할 수도 있게 되겠고 경영권에 목소리 낼 수 있게 되는 거 같고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겠고. 자, 한편 장점 얘기 나와서 한 편 나왔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구입하면 해당 회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회사채에 부여된 권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모두 행사할 수 있대.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 인수권이 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유통되는 분리형과
신주 인수권과 채권이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유통되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구분되는데 그 지금 신주 인수권부 사체가 두 가지 유형, 분리형과 비분리형. 분리형은 뭐랑 뭐가 분리될 수 있다? 일단 아까 신주 인수권부 사체가 채권 존속된 상태로 추가적인 권리, 즉 신규 주식 매수권이 있다고 했었죠. 그쵸? 그죠? 이걸 분리시킬 수 있대. 그게 분리형이에요. 이걸 따로 금융상품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구입을 했어요. 나 근데 이 이자는 계속 따박따박 받고 싶어. 난 안정적인 사람이야. 이자 따박따박 받고 싶어. 근데 나 이 신규 주식 아무리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 주식엔 손 안 댈 것 같은데? 아, 나 근데 나한테 이거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따로 떼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한테. 그럼 누군가는 이것만 따로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비분리형은 안 돼. 세트야. 만약에 이 주식, 난 주식에 손도 대기도 싫고, 그럼 주식에 손 대지 마. 매수하지 마. 또는 신규 주식 뭔가 난 사고 싶어. 근데 나 채권, 나 이자 안정적인 거, 나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사지 마. 이거 세트라서 이것까지 사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 그 자체에 별도의 가격이 생성되어 얘 따로 거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될 수 있고 채권자 이외의 제3자가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다. 자, 채권자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구매하는 자인데 걔가 그 신주 인수권을 팔아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아예 제3자가 신규 주식에 대한 인수 권리가 생기는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독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그것만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분리형으로 운용하게 되면. 그죠? 까지였네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게 3번, 4번인데 2번은 따로 내가 영상을 찍든 할게요. 1, 5번만 해결하고 가자. 자, 1번의 답 2번이에요. 주식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 이외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자금 조달 수단 소개했고 뭘 중심적으로 소개했던 거였어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적으로 소개한 그리드인 거죠. 그쵸? 나머지들은 왜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잡아보세요. 마지막 문제 5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답 몇 번이에요? 4번. 자, 봐볼게. 비분리형으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처음 발행 때 채권을 구입한 사람이 아니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주 인수권 비분리형이니까 이 신주 인수권만 따로 거래되지 않으니까 채권과 세트로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 채권 산 사람만 그것을 신주 인수권 즉 신규 주식에 대한 인수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No. 그건 분리형이에요. 그것만 따로 가질 수 있는 제3자 얘기하는 거야. 채권자가 아닌 채권 없는 사람, 그거는 분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야. 분명히 이건 비분리형이에요. 처음 발행 때, 뭘 처음 발행할 때? 해당 채권을 처음 발행할 때 산 사람, 그 채권을 산 사람만 신주 인수권을 가진다라는 말이거든,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채권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요. 처음 발행할 때 그 채권을 산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이 채권 시장에 그 채권 팔아요. 내놔. 그럼 누군가 그거 사가겠죠. 그럼 이 사람은 그 채권을 지금 그 채권을 비분리형의 신주 인수권부 채권을 산 사람은 그게 처음 발행할 때 그 채권을 구매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과 세트로 따라오는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거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채권을 처음 발행할 때 그 채권을 구매하지 않았어도 그 채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왜? 채권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 처음 발행할 때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처음 발행될 때 내가 그 채권을 샀어요. 이자 따박따박 받았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죽었어. 아니, 너무 가까. 내가 그걸 팔았어. 또 급전이 필요해서 팔았어. 다현이가 사갔어요. 그럼 다현이한테 내가 그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나한테 더 이상 있어요? 없죠. 그 세트로 내가 채권을 팔았으니까 세트로 가고 그게 결국 누구한테 갔어요? 다현이한테 갔죠. 다현이가 이제 그 신주 인수권, 즉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처음 발행할 때 샀어요, 다현이가? 내가 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현이가 갖게 되잖아요.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